삶을 바라보는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좋아할 뿐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생활의 파편에서 통찰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통찰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활의 조각을 조직해내는 글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치만 언젠가 또 저도 모르게 그런 글을 쓸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얼음이 적당히 녹은 콜라처럼 청량하게 저를 띄우거든요. 글과 말은 선언이지 증거가 아니다. 스스로 가장 자주 반복하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글은 그렇게 살겠다는 선언이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이의 멋진 말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선언이지 실제로 멋지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걸 분리해내지 못하면 자꾸 과장된 글과 멋들어진 글을 증거처럼 판결처럼 휘두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언을 만들어내기를 미리 포기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유려하기보다 조금 더 저다웠음 해요. 저 스스로 지금 쓰는 문장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는 문장이 저를 슬프게 타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청소를 해도 대청소를 할 때 말고는 손이 닿지 않는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소의 풀코스를 분할하여 매일 작은 청소를 합시다. 매일 하는 똑같은 청소에 덧붙여 오늘은 베란다, 오늘은 전등갓,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작은 청소를 합시다. 항상 깨끗하면 기분도 좋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거창한 대청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프게도 세상에는 재능이라는 것이 있다. 약간의 연습으로 드리블이 되고 음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악기의 음은 맞출 수 있어도 물속에서 힘을 빼는 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 얄궂은 잠은 그걸 극복하려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하려면 기운이 필요하고 수업을 지속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될 때까지 투자할 시간도 필요하고 끌고 나갈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 맙소사, 이걸 어찌다 갖추나. 그래도 꾸준히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았다. 나도 건강하고 생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보상은 중요하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뛸 수 있게 되면 뿌듯하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진다. 실력이 느는 기분은 근사하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다. 이런 감각이 처음이라 너무 귀하다. 언젠가 엄마가 나에게 후라이를 구워주는 작업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후라이를 구워주는 일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 많은 의무가 포함된 작업이라는 것을. 우선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부엌불을 켜야 하고 후라이팬을 꺼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야 한다. 가스불도 올려야 하고 후라이팬을 달궈야 한다. 약불로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부어야 하고 계란을 준비해야 한다. 뒤집개의 옆면이나 후라이팬의 가장자리를 이용해 계란을 툭 하고 깨야 한다. 깨진 부분을 벌리면서 후라이팬 위에 계란을 부어야 한다.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계란이 넉넉하게 퍼지도록 해야 한다. 기호에 따라 소금도 뿌려야 한다. 그러는 와중에 깬 계란 껍질 속을
물로 한번 헹궈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그 다음은 너무 구워지지 않도록 염려를 보태야 한다. 사올 때는 또 어떤가? 한 알, 두 알이 아니라 10알, 20알씩 사오게 되는데 깨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운반해야 한다. 거의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는 셈이다. 하나의 후라이는 누군가의 조심과 염려, 그리고 의무로 조리되어 나의 식사에 등장한다. 나는 이 과정을 내가 받은 정성을 느끼고 익히려 한다. 언젠가 내 생활도 확장되고 나의 식탁에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날에 나는 그에게 후라이를 챙겨주고 싶다. 꼭 다정하고 결정적인 확인도 함께 챙겨서 말이다. 노른자는 터뜨리지 말까? 터뜨려주세요. 빛나는 시기에 알려졌다고 해서 이들이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의 도움으로 단숨에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쌓아온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함의 맨 아래에 깔린 좋아하는 마음의 힘이기도 했지요. 이를 통해 맏언니들은 커리어를 꾸준히 이어가고 중간중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실행과 도전은 너무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경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에게는 일상이 된다. 만나고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변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 일이 또 우리를 새로 만들어간다.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산책할 여가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공백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일상사 가운데 어떤 빈틈을 나로선 도저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우리의 순수한 사랑 같은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그 빈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산책이란 우리가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닐까? 나는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이다. 당신 발밑으로 가라앉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당신이 눈 감으면 사라지는 그런 이름이다. 내리던 비가 사라지고 나는 점점 커다란 소실점 복도가 조금씩 차가워진다. 거기 당신이 서 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것은 모르는 얼굴이다. 가시만 남은 숨소리가 있다. 오직 한 색만 있다. 나는 그 색을 사랑했다. 당신은 내 오른쪽의 사람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다. 내 머리 위에 흔들리는 이가 있다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그토록 나를 지우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보내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곳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원더풀 라이프를 보다가 떠올렸다. 나 역시 무엇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뭘 골라야 할지를. 광화문의 사람 드문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볼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었다. 동시에 수년 후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게 될 것임을 서글프게 예상하면서
그로부터 5년도 더 지난 지금,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 예상은 맞아들었다. 그렇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최종 선택을 하기까지 분명 고려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공연 직전 막이 막 오르려는 무대에 혹은 영화관에서 불이 막 꺼진 순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대감이라든지 창틀에 잠시 머물고 있거나 물결을 타고 반짝이는 햇빛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의 경이로움 같은 것들 말이다. 여행을 떠날 때면 언제나 곧 마주하게 될 온갖 낯선 것들이 두려워 울면서 가방을 싸지만 모든 낯설었던 것들이 오래 걸려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마법 같은 느낌도 그렇다. 그런가 하면 수화기 너머에서 곁에 있어도 멀리 있어도 그립게 내 이름을 부르는 오랜 친구의 음성이라든지 달리는 기차의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 버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버드나무들, 미루나무들, 자작나무들, 사강과 조제와 햇새가 사랑에 맞이하는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들, 전시된 자코메티 조각의 그림자를 보는 일, 깊어가는 밤 부끄러움으로 머뭇거리며 더듬더듬 눌러쓴 솔직한 글자들로 빈 종이를 채워가는 일, 오만 가지 생각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걱정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좋아하는 것들을 늘 곁에 둘 수 있음을 떠올리고 한결 기쁜 마음이 된다. 그렇게 놓은 생각과 걱정들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님을 잘 알기에 언제나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주는 휴식을 만끽한다. 그래도 될 것만 같다. 선생님께서 내밀어 주셨던 두툼하고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읽었던 그 아름다운 시를 적어낸 그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제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기회이고 영광이었다는 사실은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지요. 그런 얘기를 했다간 손사래를 치실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진심은 간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가끔 서랍을 열어 그것을 확인합니다. 숲을 뒤로하고 다시 도시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먼지 쌓인 시집들을 꺼냈다. 나무가 부르던 노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뜻밖에도 숲에서 마주쳤던 온갖 나무들이 숱하게 많은 시인의 노래를 통해 하나둘 형체를 갖추고 살아났다. 때로는 한 그루의 나무, 한 장의 나뭇잎이 한 편의 시를 이루는 바탕이기도 했다. 만년필에 새 잉크를 채우고 새로 장만한 맑은 공책에 베꼈었다. 뿌리 하나는 이 지구의 핵에 닿아 있고 밤이면 주위를 도는 별들의 좌표가 된다는 시인의 나무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은 갈급했다. 나무 그늘로 물고기를 낚는 바닷가에 물고기가 꽃놀이 오는 숲도 마찬가지였다. 길 위에 올라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나뭇잎 사이로 비쳐드는 한 가닥의 찬란한 햇살이 좋았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생명일 수 있게 하는 바탕이 그 햇살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나뭇잎 없이 햇살은 그저 햇살일 뿐이다. 광합성의 생각이 이른 건 그래서였다. 나뭇잎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어떤 생명체도 햇살에 담긴 생명력을 잡아챌 수 없다. 근사한 결과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한다면 결과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생겼다는 것 자체가 생긴 것입니다.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든 그냥 생깁니다. 어떤 결과냐가 중요하겠지요.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하다면 그것이 곧 좋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결과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가진 언어의 빈곤함을 인정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 내가 남긴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격을 부여받아 마땅히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기록 덕분에 나는 어느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식품의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의 가격 상승폭은 평균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울트라 가공식품의 가격은 매우 느리게 상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어요. 이것이 식습관이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게 먹고 울트라 가공식품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다는 가격과 편의성에 기초해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저소득층과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마케팅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도 소용이 없어요. 울트라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모두가 그런 조언을 따를 수 있는 수단과 능력,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채소 위주로 먹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 쉽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애써 과일과 채소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소는 많이 먹어도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는 데다 쉽게 상하기까지 합니다. 손질하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비싸 보이고 실제로 비싸죠. 울트라 가공식품은 엄청난 광고 비용이 뒷받침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그렇지 않지만요. 모든 것이 달과 같고 모든 것이 강과 같고 모든 것이 축복 같아. 모든 것은 눈물을 가졌고 모든 것은 웃음을 가졌고 모든 것은 악을 가졌고 모든 것은 선을 가졌지. 옛날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에게 있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이르러 모든 것은 지금도 그 모든 것. 나에게 어느 어여쁜 봄이 있어. 나에게 어느 어여쁜 여름 있고 나에게 어느 어여쁜 가을 있어. 나에게 어느 어여쁜 겨울도 있지. 그중 나에게 더욱 어여쁜 달이 있어. 그 사람이 태어난 어느 날이 있어. 나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나에게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여느 날에 어느 어여쁨 나에게 주었어. 무엇으로 창작을 준비하는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가 하는 이야기는 곧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당연히 밀려오는 두려움을 서로 고백하는 대화, 진실에 가닿으려는 노력,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감응하고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일, 부드럽게 개입하여 내미는 손, 그런 생각과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같은 숨을 공유하는 공기는 얼마나 맑아질 수 있을까? 연결된 우리 모두가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면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답고 용감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아름답고 용감하게 살아가려는 노력과 닿아 있었다. 난 그냥 모두를 돕는 거야. 누군가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난 그걸 느낄 수 있어. 그럼 외면할 수가 없어. 인생이 늘 행복할 순 없었지만 불행도 있었기에 행복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은 이 행성의 시간을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지요.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고립의 시간, 자기가 자기를 마주보는 시간, 자기 세계로 여행하는 시간을 통해 나만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여기 당신이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가 다시 돌아와서 기뻐. 결국 네 일은 네가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너 말고는 너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 너는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할까? 어떤 사람이 돼가는 걸까? 너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에 대한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이 너는 되어갔다. 너는 다른 누구도 되지 않았다. 좋든 싫든 너라는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었다. 그걸 알았을 때 바로 그때였다. 그때 너는 이제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저는 재능이란 말에 관심이 없어요. 글쓰기가 재능이랑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글쓰기 수업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가르치는데 물론 어떤 아이의 글은 너무 찬란해요. 이건 정말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정을 제가 보는데 정말 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막 쓰거든요. 그렇게 초반부터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난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몇 번 받았어. 고작 이런 말이나 할 수 있겠죠. 꾸준히 쓰지 않는다면 재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은 서로의 취향을 말했다. 삼겹살보다 치킨이 더 좋고 고소한 커피보다 산미 있는 커피가 더 좋은 취향이 닮은 두 사람. 그러나 역시 냉면에서 갈리고 말았다. 나는 비냉이 좋아. 나는 물냉이 더 좋은데. 연인들은 잠시 걸음을 멈췄고 서로를 마주보다가 시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네가 좋아하는 냉면을 좋아해 볼 테야. 나는 서로 손뼉을 마주치는 그들을 보며 내가 건너왔던 어떤 여름들을 떠올렸다. 취향을 맞대고 우려서 너와 닮은 무언가를 갖고 싶었던, 너와 닮은 것들로
나를 꽉 채웠던 시절. 그때 그 여름에 나도 물냉면의 맛을 배웠었는데 나는 지금의 내가 지나간 사랑의 총합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여름도 뭔가를 부지런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연인은 이제 한겨울에 우동을 먹으면서도 여름에 먹은 냉면의 맛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몇 번의 사랑을 반복하다가 날씨와 사람과 기분에 따라 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적절하게 고를 수 있는 냉면의 고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겨울을 다른 냉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폴란드의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가 기나긴 별들의 시간보다 하루살이 풀벌레의 시간을 더 좋아했던 것처럼 사랑도 별들의 시간이 아닌 풀벌레의 시간을 살아야 하니까 사랑의 시간은 늘 오늘이어야 한다. 풀벌레의 시간 속에서 나는 오직 여름만을 산다. 그리고 그 여름은 이렇게 반쪽짜리 하트와 해를 구하려는 소년의 마음과 모기로부터 구하지 못한 어떤 이의 어깨, 그리고 연인들의 손뼉으로 기록되어 누군가의 여름과 만나기를 희망한다. 나의 여름과 당신의 여름이 만난다면 어떨까? 내게 더 좋은 것들과 당신에게 더 좋은 것들이 포개진다면 여름 동안 우리의 사랑의 총합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다수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물로 색이름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동시대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문화적 공감을 확인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물들의 이름으로 이 책을 한 장 한 장 엮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들로 채워진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가로수의 이파리나 잘 익은 과일의 껍질, 동물의 털색, 식탁 위 반찬으로 올라온 채소들까지 저마다 고유의 색을 담고 있었습니다. 색을 인지하는 시야의 확장은 곧 일상에 생기를 더해 주었고 다채로운 영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정의한 352개의 색 이름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색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수만 가지 색을 겨우 8, 9 정도로만 표현하며 살아온 지난날보다 더 선명하고 다양한 빛깔로 채워질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때임을 직감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지금으로부터 조금씩 사라질 것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생애 한 번뿐일지 모를 빛나는 날의 한가운데에서 맘에도 없는 겸손이나 자기검열, 버릇이 되어버린 반성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 머뭇거리기에는 나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도, 창작자들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동안의 세상이 결코 내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해도 어느 순간 큰 흐름 위에 있다 느껴질 때는 한 번쯤은 그것을 타고 놀아볼 줄도 알아야 한다. 머지않아 모든 게 멈출 것임을 알기에 오히려 이참에 가볼 수 있는 곳까지 가보려 애쓰는 것이다.